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올바른 나라가 어떤 이유에서 타락해가는 다양한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글라우콘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가 설명한 내용들 들어보니까 참 괜찮아, 좋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좀 문제가가 있는 것 같아요. 반론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보충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 세 가지 파도의 비유를 해요. 배가 항해 가는데 넘어가야 할 산 같은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파도, 두 번째 파도, 세 번째 파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파도는 뭐냐면, 여자도 수호자가 될 수 있는가, 여자도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 소위 말하는 그 최근에 어떤 여성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이 한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참고하고 나름대로의 논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나라는, 올바른 나라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맡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한테 가상의 반론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의 성향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여자는 수호자가 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그 가상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상의 반론자는, 야, 여자는 수호자가 못 되잖아. 왜? 남자와 여자는 성향이 다르겠다. 재미있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이거 인용한 걸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대머리가 있고 장발이 있어요. 제가 만약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할게요. 대머리가 있고 장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 다 다른 성향이죠? 여러분들은 대머리하고 장발 다르게 선택할 거 아니에요, 배우자고. 다른 성향이죠? 근데 제가 만약에 너는 대머리니까 목수가 돼, 너는 장발이니까 농사를 지어 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소크라테스는 남녀의 성향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성향은, 그러니까 대머리하고 장발은 성향은 다르지만 이것이 목수와 농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성향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머리 중에서도 목수의 성향을 가진 자가 있고 농업의 성향을 가진 자가 있죠. 장발 중에서도 목수와 농업의 성향을 가진 자가 있죠. 그럼 남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는 여자는 애를 낳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애를 낳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남녀의 성향은 우리가 논의가 더 많겠죠. 다만 논의를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남녀의 성향은 차이가 있지만 수호자의 성향과 피통치자의 성향이 각자가 있다 그러면, 남자 중에서도 수호자 성향과 아닌 사람이 있고 여자 중에서도 수호자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남녀의 성향의 차이가 아니고 수호자, 그러니까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듯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릎을 쳤는데, 이 논점을 통해가지고, 그럼 과연 플라톤은 고대의 페미니스트였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플라톤이 그 안에서 여성의 어떤 사회적 진출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얘기를 단 1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알피스타치고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는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시민에 걸리는 누가? 성인 남자. 아테네. 외부인과도. 요즘의 어떤 근대 언어로 치면은 백인 남자. 백인 성인 남자. 근데 저는 이것을 이성과 추론의 힘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플라톤은 스스로가 어떤 남녀의 어떤 뭐라 그럴까, 불공정하고 부당한 이런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추론을 통해 가지고 만든 가상의 나라에 있어서는 여성이 거기서 배제될 이유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것이 첫 번째 파도예요. 여자도 수호자가 될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한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 그때 당시에 그 플라톤의 대학을 누가 읽었을까요? 여자가 읽었을까요? 외국인이 읽었을까요? 아니죠.
요즘으로 지금 백인 성인 남성이 극우주의자가 읽었는데 어떤 여성주의를 치면은 그 책에다가 야 여자도 너를 통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때는 첫 번째 파도가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후대인들이 처자 공유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올바른 나라를 설명하면서 이 수호자들은 첫째,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된다. 둘째, 사적 소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 셋째,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호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글라우프는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그건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그 후대인들이 이걸 처자 공유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설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생략을 하고, 자, 통치자는, 수호자는 정말로 가정을 꾸리면 안 되고 사적 소유 안 되고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 동의하시나요? 이게 가능할까요? 카톨릭의 교훈. 아, 그쵸. 그게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죠. 근데 그 가정을 꾸리지 않는 그 어떤 사제 계급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탐욕과 어떤 그 성적인 이탈, 그리고 등등 왜곡된 형태의 욕망이 구출되는 거 드러나잖아요. 참고로 더 기고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실제 그렇게 홍보는 하지 않지만 더 기고.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처자 공유,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그리는 그런 미래사회입니다. 근데 지옥입니다. 플라톤의 이 주장하는 이 어떤 올바른 나라가 실제 이 땅에 구현되면 제가 보는 지옥. 좀 이따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처자 공유를 하는 플라톤의 이 주장에 대해 가지고 찬성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다만 야 플라톤이 헛소리를 했구나 넘기면 될까요? 왜 플라톤은 이 문제를 제기했을까라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자가 공적인 어떤 그 성향들을 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영향, 그 해는 얘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 그 공적인 마음에서 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가족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이제 재판이 벌어질 우리나라 최고의 세계적인 기업이 삼성이에요. 네? 분식 해고가 이런 얘기가 왜 일어났죠?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세금 안 내고 거쳐있죠. 자기 자식한테 가족의 문제, 자기 돈 안 들이고 사적 소유의 문제. 그렇죠. 이것이 어디 집단이든지 간에 부정, 부패, 사의, 네? 이것의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럼 결국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이든 제도이든 아니면 플라톤은 여기서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처자 공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플라톤이 처자 공유를 주장했던 그 근본 이유, 이런 사적 소유와 어떤 그 혈연의 어떤 집착에 의해 가지고 공적인 역할과 마음이 해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는 과연 그 올바른 나라는 실현 가능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할 것이 않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나라가 실현 가능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올바른 나라는 현실의 올바름을 정도로 잴 수 있는 척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의 그것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거? 네네. 위와 아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길게 보인다? 아래 것이 길게 보인다. 하지만 실제는 같다. 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척도가 있죠.
재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실제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엄청난 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 얼마 전에 8.15 집회가 있었어요. 그것 통해 가지고 좀 잠잠했던 코로나가 좀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어떤 이런 팬데믹 시대에 있어가지고 어떤 시민들한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어떤 척도가 없는 상태에서 각자의 주장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지금도 이 시대에 왕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뭐 사우디 같은 경우가 왕정이죠. 그리고 형식적인 왕정도 있죠. 영국도 이제 여왕이 있고, 뭐 유럽의 국가들도 있죠. 그리고 약간의 상징적인 것이고, 또 민주적이라는 형태가 있고, 또 똑같은 민주정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우리 선거제도가 달라요. 일본은 정말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의 그런 내각제한테 휘어나는 어떤 각자가 다른 어떤 그 정치를 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떠한 나라가 올바른 나라일까요?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다 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어떤 척도가 있죠? 자유. 보편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대가 각 시민들이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행동과 이동과 직업과 등등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또 각자가 신분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을 당하거나 아니면 배제되거나 이런 식의 어떤 평등한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척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나라들에 있어 이거는 좀 약간 부족해, 이건 좀 잘 되고 있어라고 잴 수 있죠. 척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절대적인 척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척도가 있을 때 무엇이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로 재서 1cm, 1mm까지 재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왜 이 올바른 나라를 얘기했느냐? 이렇게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러한 걸 가지고 나서 현재 우리 현실의 이 정체는, 현재 이 나라는 어느 정도 올바르지라고 잴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 척도.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본의 역할, 파라데이그마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우리 그 영어의 그 어원이 되는 말이거든요. 하나의 내가 지향해야 될 탑. 제가 칸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칸트의 요청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청은 뭐라고요? 어떤 명제인데 우리의 실천에 관련된 명제. 하지만 그것은 증명되지 않는 명제. 1. 자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2. 신의 존재요. 3. 영원불멸. 물론 이건 다 이제 기독교 사상하고 연관된 내용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칸트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청되는 것이다. 하지만 증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제가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때, 회화를 그릴 때 하나의 이런 가로수를 그리면서 이 가상의 소실점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올바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책에서는 북극성의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워낙에 뭐죠? 하다못해 이 전화기에도 나침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시를 살면서 동서남북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북극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지향점이 우리의 길을 안내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바다를 항해할 때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하죠. 아마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한다면 네? 집을 찾아갈 때 북극성을 보고 남쪽이니까 나는 북극성이 반대로 가야지. 그렇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럼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고 길을 찾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북극성을 향해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북극성이 아니에요. 하지만 북극성은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가상의 올바른 나라는 그거를 이 땅에 실제적으로 만드느냐 마느냐 두 번째 문제죠. 아까 얘기했던 것 하나는 척도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가
향해 가야 될 지향점으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가상의 나라가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타락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하나하나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가상의 올바른 나라를 아리스토크라티아라고 합니다. 요거를 최선자 정체라고 번역을 해요. 이게 아리스토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해가지고 당시 히라빈들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고로 좋다는 뜻이에요. 최선, 아리스토가, 베스트, 굿 이런 뜻입니다. 크라티아는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우수한 자가, 뛰어난 자가 통치하는 것. 이제 최선자 전체라고 합니다. 아까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수호자로서의 성향을 가진 자가 실제 통치를 맡는 그런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집단들이 어떤 자가 통치를 해야 되고 그 성향을 가진 자가 통치를 할 때 나머지는 그 통치를 따라야 된다는 것에 합의된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아리스토크라티아입니다. 그럼 이 아리스토크라티아가 다음에 뭘로 타락을 하냐면 명예지상 정치로 타락을 합니다. 이것이 티모크라티아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명예지상 정치라고 합니다. 티모는 뭐냐면 이제 티네라는 말에 근원이 되는 건데 이게 명예, 직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티아는 아까 얘기했던 지배 통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은 올리가르키아. 이거 이제 과도 정치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 이제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이제 올리고스라는 말인데 올리고스라는 말에다가 아르케가 들어간 말입니다. 아르케는 어떤 것의 기원, 근원, 통치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수자가 지배하는 상태. 근데 그 소수자는 어떤 자이냐? 재물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고요. 이 올리가르키아가 나중에 뭐가 됐냐? 데모크라티아가 됩니다. 데모크라시, 민주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주정, 독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올바른 나라에서 어떤 이유에서 점점 타락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소크라테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국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조금 아까 최선자 정체에 해당되는 올바른 삶에 대해서 얘기했죠. 영혼 3분설, 지혜, 기계, 욕구가 있다면 지혜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것, 이성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 그러면 명예지상 정치에 해당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런 영혼. 과도 정치에 해당되는 영혼도 있고 민주정, 참주정에 해당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국가라는 그 대화편에는 그런 개인의 삶에도 비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소개한 책을 좀 챙겨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잠깐 설명을 해보죠. 자, 최선자 정체는 어떻게 타락을 하느냐. 타락의 원인은 하나의 목소리가 둘 이상으로 갈라져서 내부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의 목소리가 둘 이상으로 갈라질까요?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신화의 힘을 비교해요. 자, 한번 창세기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을 창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아담의 반대로 이제 이브를 창조를 하게 됩니다. 하와를 살다가 그들은 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뭐죠? 그게 신화입니다. 신화죠? 창세기에 나오는 신화. 인간이 완벽한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타락을 하게 됐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화가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도 신화의 힘을 빌려요. 그러면서 생성된 모든 것을 실패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킨다. 그 틈에서 순수한 황금의 은과
철과 천공을 속이게 된다. 이런 식의 신화적인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논중의 대상이라고 해요. 왜? 현실에서 이미 타락한 정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제 책 제목이 뭐죠? 민주주의자 맹자와 플라톤. 근데 플라톤은 민주적이 좋은 정체예요, 나쁜 정체예요? 최고로 나쁜 정체보다 조금 좋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네? 역설적이죠. 네. 근데 플라톤은 왜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네. 창수당했잖아요. 그렇죠. 창수당. 어떤 절차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 어떤 간첩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서 사형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감옥을 했던 사람이 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았죠? 민주적인 절차. 내용은 민주적이지 않았다지. 자, 그럼 지금도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민주적일까? 플라톤은 그런 경험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게 되게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키워드를 고민하게 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민주적에 대해서 당시 아테네의 민주적이라는 형식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플라톤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더 민주적인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최선자 정치에서 명예지상 정치로 가는가? 이 정체는, 명예지상 정체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이 혼합된 정체인데 격정적인 것이 우세한 탓에 이 정체에서는 한 가지 것만이, 즉 승리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사랑만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티모크라테, 티메라는 것이 명예와 직분을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승리하고 싶은 욕구. 자, 영어 사무소를 얘기하면은 지혜, 기계, 욕구라고 그랬죠. 자, 이 기계는 제가 아까 욱하는 어떤 성질이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욱하는 성질이 잘 발휘되면은 용기입니다. 근데 아무 때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질서를 해치고 공동체를 해치게 되겠죠. 공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이 불허하면, 용맹한데 호악하지 않으면 그 패단이 뭐라고요? 나를 일으킵니다. 비슷한 의미죠. 그러면 이 지혜의 인도에 따르지 않는 어떤 기계, 수호자의 인도에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군인 계급이 점점 통치의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바로 명예지상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보다는 격정적이고 승리와 명예를 중시하는 승리의 통치에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소크라테스가 명예지상 정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에 사는 훌륭한 아버지의 어린 아들 비유합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것 중에서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도한데 나라에 도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표현에 의하면 잘 다스려지는데 올바른 나라인데 빈자천, 가난하고 천하면 그것도 부끄러워야지. 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유도한데 잘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인데 부차하고 부귀하고 귀하면 이건 정말 쪽팔린 일이다. 부끄러울 때 있죠. 자, 그러면 훌륭한 아버지는 지혜를 더 배움을 더 선호할까요? 아니면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더 선호할까요? 지혜를 선호하겠죠. 그런데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배움을 좋아하는 이 아버지의 성향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대우를 하겠죠. 근데 잘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는 어떨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이 치겠죠. 그럼 아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훌륭한 아버지를 봤을 때 전혀 훌륭하게 보이지 않겠죠. 옆집 아버지는 외제식용차를 몰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데 우리 아버지 직장에서 잘리고 인정받지 못하고 엄마한테 구박받고. 제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이 국가의 제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엄마한테 구박받고. 이런 식의 타락하는 사회에 있어가지고 지혜를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는 성향 자체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명예시장 정책에서 과도 정체로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과도 정체는 평가 재산에 근거한 정책이다. 이 정체에서는 부자들이 통치하고 가난한 사람은 통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돈벌이를 점점 더 진전시켜가고 그들이 이를 더 귀히 여길수록 그만큼 사람의 훌륭함은 덜 귀히 여길 것이다. 나라에 있어서 부와 부자들이 귀하게 대접받게 되면 훌륭함과 훌륭한 사람들이 덜 귀하게 대접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는 필연적으로 하나 아닌 두 나라, 즉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 올리가르키아는 올리고스라는 소수가 가르키아, 지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크라티아도 수를 보면 소수가 지배하는 거예요. 한 명이 지배하면 군주적이고 여러 명이 지배하면 귀족적이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어떤 자들? 지혜를 살아가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올리가르키아는 수만 소수예요. 소수는 어떤 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왜냐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회에서? 방무도한 사회에서. 올바르지 않은 나라에서 돈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도 돈으로 못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건 뭐죠? 돈으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명예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재물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명예와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엄청나게 모으겠죠. 고대 히랍에서는 아르카이아 모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르카이아는 이제 아르케에서 나와가지거든요. 근원, 기원, 통치, 절대적인 어떤 것입니다. 모이라는 운명의 신이라는 뜻도 있고 각자의 몫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의 비유에는 달란트 같은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것. 눈에 보이는 재물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각자의 어떤 재능과 같은 것도 모이라 해당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의 어떤 운명도 모이라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이라 신이 있어요. 이 모이라 신은 제우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르카이아 모이라는 뭐냐면 최소한의 어떤 그 개인 또는 그 가정에게 부여된 재산이에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를 위한 땅이 될 수 있고 집이 될 수 있고 그런 재산의 형태. 이거는 어떤 그 폴리스에서는 법적으로 사고팔 수 없게, 또 어떤 폴리스에서는 법은 아니지만 그걸 사고 판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습상 있을 수 없는. 근데 플라톤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아르카이아 모이라는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사고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르카이아 모이라까지 파는 사람들은 어떤 자일까요? 극한까지 몰린 자겠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들이 살겠죠. 빈부의 거치는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면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들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나라는 둘을 나눕니다. 부자들과 가난하지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실제 자본주의 사회는 이 과도정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자본과 다수의 사람들은 생산수단이 없죠. 여전히 그런 그 유효한 보호인데 해고는 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 왜 해고를 하는데 살인이 왜 사람을 죽이는 힘이에요? 해고당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치 고대 히랍에서 아무리 뭐 가난해지게 하더라도 아르카이아 모이라가 있으면 생존이 유지됩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만약에 그 어떤 지주라든가 나라에서 농민들의 어떤 그 최소한의 생계까지 다 앗아가지 않는다 그러면 대충 어디 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농사 지으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도시화가 되고 생산수단이 이제 다 소수에게 집중되면 어떻게 되죠? 해고되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장치가 됐든지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런 과도정체적인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 히랍의 아르카이아 모이라가 됐든 아니면 맹자가 얘기했던 정전이 됐든 이런 나라를 둘러 가게 되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과도 정체가 되면은 이제 소수의 대단한 부자들과 다수의 빈자들이 있게 됩니다. 권력은 소수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지만 쪽수는 빈자들이 많게 되면서 이 빈자들은 각자들의 욕구는 다르지만 공통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하고 싶은 욕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돈 누가 가지고 있죠? 소수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공통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데모스가 소수의 사람들을 추방하거나 죽이고 그 권력을 뺏게 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대결. 플라톤이 바라본, 물론 소크라테스 입으로 얘기하지만 플라톤이 바라본 민주적인 모습이에요. 자, 한번 그 소크라테스가 묘사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나라는 자유와 언론 자유로 가득 차 있어서 지금의 우리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이 나라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겠는가. 아마도 정체 중에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인 듯 마치 온갖 꽃의 수를 다채로운 외투처럼 이처럼 이 정체도 온갖 성격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가장 아름다워 보일 것입니다. 이 정체가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모든 종류의 정체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민주 정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용 중에서 요거를 인용한 이유는 이거예요. 정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인 듯하다. 그래서 온갖 성격으로 장식되어 있다. 그리고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모든 종류의 정체를 지니고 있다. 이건 나중에 민주주의 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플라톤이 민주정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기면서도 그 안에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데모크라티아는 데모스의 호칭입니다. 데모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당시 아테네의 행정구역이에요. 아테네에서는 대의 민주정, 간접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이중적인 장치로 겹쳐 있거든요. 하나는 일상적인 경우는 500인회, 불례라고 이름 불리는 500인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각 데모스에서 50개 정도로 나뉘어 있습니다. 데모스에서 10명씩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회를 구성해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 뭐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등 여러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민회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민회에서는 모든 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떠한 토론과 논쟁과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죠.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바라본 민주정이 발생한 이유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서로 다른 욕망을 가지지만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소수의 부자를 죽이거나 추방한 후에 평등하게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최선자 정체에 사는 사람들도 자유롭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정체에 사는 사람들도 자유롭습니다. 이 둘의 자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선자 정체에서의 자유는 절제와 결합한 자유입니다. 절제가 뭐라고요? 나라의 절제라는 것은 지혜로운 성향, 배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호자의 인도에 따라서 살기로 하는 것. 사람의 절제는 욕구의 인도가 아니고 이성, 지혜의 인도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절제인 것이죠. 소크라테스를 얘기를 하면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유는 복종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 복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얘기를 하면 최선자 정체의 자유는 이성의 인도에 따를 것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인도에 복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이죠? 욕망의 인도에 따라서, 욕구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민주정은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3부에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텅 빈 내용, 텅 빈 형식,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정체는 상당히 많은 그 퍼센티지로 참주성으로 빠지게 돼요. 한번 인용을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유가 개개인의 가정들에게까지 스며들다가 마침내는 무정부 상태가 동물들에게 있어서까지 자리를 쓸 때가 있었어요. 모두가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마치 홉스가 자연 상태, 곧 전쟁 상태라고 부른 그런 유사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나의 욕구와 너의 욕구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 자식과 같아지도록 버릇들이고 아들들을 두려워하도록 버릇들이는 한편으로 선생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며 이들에게 아첨하고 학생들은 선생들을 경시하고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을 흉내내며 언행에 있어서 이들을 맞상대하고 반면에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대해 체신없이 분기를 기지와 재치가 넘칠 지경이다. 어쩌면 소크라테스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도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 사회를 겨우 보고 나서 이걸 얘기한 거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게 바로 멋대로 할 자유를 가진 민주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자, 자식이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자식이 아버지의 인도에 따르는 것은 멋대로 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뭐죠? 걸림돌이에요. 억압이에요. 선생은 학생들을 억압하는 자로 여기게 됩니다. 노인은 젊은이들을 가로막는 자예요. 과거에 무가치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치관을 얘기하는 자들로 여기게 됩니다. 언제? 멋대로 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과거의 가치와 질서는 그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무엇이건 지나침은 곧잘 이에 대응해서 반대쪽으로 큰 변화를 생기게 하네요.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은 공자의 얘기로 표현한 거죠.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침은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과거에 소위 말해서 아주 진보적인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지금은 아주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 많이 보시죠.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의 지나친 주장은 눈에 보일 때는 하나의 한쪽 편에 왼쪽의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 극단은 통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라에서도 지나친 자유는 지나친 예속 이외에 다른 어떤 모습도 바꾸지 않을 것 같다. 결국은 멋대로 하는 자유가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는 야, 누군가 이것은 좀 질서를 잡았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렇게 출연한 자가 아주 가까운 역사에서 히틀러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 그 히틀러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총통이 된 거 아시죠? 우리는 마치 잘 모르는 경우에는 마치 우리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칼과 탱크로서 마치 그 자기의 지위를 차지한 것처럼 히틀러도 그런 거로 오해할 수 있는데 히틀러는 아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그 자리를 올랐습니다. 그러면 곧 이러한 민주정이 곧 참주정체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과거에 이전 정권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기는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시 제2의 어떤 파쇼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과한 우려, 결과적으로 과한 우려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런 위기 의식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민주적인 참주 정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참주는 자유로운가? 네? 그러니까 독재 사회에서 시민들은 당연히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면 독재자는 자유로운가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예를 드냐면은 지금 현재 그 참주가 보호되고 있는 것은 이 현재 이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참주와 그 주변의 노예들을 딱 떼어가지고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은
그 노예들은 과연 이 창조를 계속 보호할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때려 죽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과연 자유로운 것인가라는 얘기예요. 자유라는 것은 타자의 지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주인과 노예,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리고 주인과 소유물 있으면은 이들은 주로 자유롭고, 네? 이들은 주로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 그런 거는 얘기죠. 자, 혹시 조직 활동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조직 활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 말해 회사 같은 경우에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으면 누가 더 자유로울까요? 주인 노예 관계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팀장이 지시를 하고 팀원이 지시를 하잖아요. 실제는 팀장이 더 부자연스럽습니다. 눈치 봐야 돼요. 네? 이런 경우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당연히 부모가 더 자유롭고 자식이 더 외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부모가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이렇게 지시할수록 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부모가 자식의 눈치를 보죠. 시험 기간만 되면 그 집안이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자유로운 건가요? 아까 제가 우리 사치를 얘기하면서 명품백 얘기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명품백을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엄청나게 비싸. 몇천만 원. 좋겠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그 명품백은 나의 소유물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조금이라도 기스가 날까봐 전전긍긍하죠. 그럼 누가 노예이고 누가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피지배의 관계에서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만이 우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성인이 돼서 스스로가 알아서 독립된 삶을 살 때, 나와 대등한 관계가 됐을 때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가 30, 40이 됐는데, 아이고, 얘가 직장을 좀 잘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얘가 지금 결혼은 잘 할까? 결혼시켜놨더니, 아이고, 왜 애를 안 낳지? 애 낳고 났더니 애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자유로운 건가요? 창조정체 자체에서. 그러니까, 지배와 피지배? 지배와 예속의 관계에서는 지배자든 피지배자든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서로 동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성향에 따라 때로는 누군가가 인도하고 누군가는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자유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생전 처음 가는 곳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길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는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도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내가 그 지역에 익숙해질 때까지. 내가 그 지역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더 이상 나를 인도했던 사람에게와 예속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인도에 따라야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지시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이제 그 지역에 익숙해졌는데 누군가가 내가 아는 곳에 새로운 여행자가 왔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아는 만큼 그를 인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시적인 관계에서는 지시와 복종의 관계일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대등한 자유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